휴전 서명 9분 전 250대 드론이 내 방향에서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비웃었죠. 많이 띄우면 절반은 통과한다고. 하지만 18분 뒤 250대 전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이 아무것도 날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투기도 없었고 대공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스템 하나로 18분 만에 전쟁의 세대차를 증명해버렸죠. 그리고 그 시스템 뒤엔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이 있었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날 협상이 29일 굴욕으로 바뀐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봤다고. 한국 방공의 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티유 로랑, 45살입니다. 유럽 출신의 분쟁 조정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업은 간단합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 서명식 현장에 가서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총알이 멈추는 순간 그 뒤에 숨은 계산을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죠. 지난 15년간 아프리카부터 중동, 동남아까지 수십 건의 휴전 협상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건 성공했고 어떤 건 실패했죠. 하지만 언제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명 순간만큼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총성이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펜이 놓이고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최종 휴전 문안 서명식을 검증하러 국경회의장에 와 있었습니다. 양국이 몇 달간 국경 분쟁으로 싸우다 지쳐서 드디어 펜을 들기로 한 그 자리였죠. 회의장은 국경 중립지대에 임시로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돌아가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회의장 밖에선 각국 기자들이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며 셔터를 준비하고 있었고 통역기 전원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각자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어요. 서명까지 남은 시간은 딱 9분이었죠. 저는 통제실 모니터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 사항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상황, 통신망 상태, 양측 병력 배치 현황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평화가 오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긴장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때였죠. 모니터 한쪽 구석에 빨간 알림이 떴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다수, 북상 중. 저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새떼일까요? 아니면 민간 드론일까요? 이런 중요한 날에 민간인이 드론을 날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담당 장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담당 장교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죠. 미확인 비행체 군용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군용 드론이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요? 그리고 국경 너머 태국 쪽 하늘에서 섬광이 여러 번 번쩍였죠.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빛의 간격과 강도는 명백히 인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요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장 스피커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측 드론 대량 발진 확인. 현재 카운트 150대 이상, 계속 증가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150대요? 이건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격 준비 태세였죠. 최종 서명식은 그 자리에서 정지됐습니다. 태국 대표단 수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까? 캄보디아 측 대표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단순 정찰 훈련일 뿐입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찰이 아니었죠. 서명 9분 전에 그것도 150대가 넘는 드론을 띄우는 게 정찰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가 최종 휴전 협의를 스스로 파토냈다는 걸요. 더 무서운 건 이 파토가 우발이 아니라 계산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판을 엎었다는 거죠.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태국 측 안보보좌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캄보디아 측은 계속해서 오해라고 통신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역사들은 양측의 고함을 번역하느라 목이 쉬어갔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가 진짜 놀란 표정인지 누가 연기하는 건지 구분하려 했죠. 캄보디아 측 일부 참모들은 진짜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캄보디아 국방차관 대행 룽 사라왓이었죠. 52살 군인 출신으로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왓이 의도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는 태국을 겁먹게 만들려 했던 거죠. 우리에겐 이만큼의 전력이 있다. 조건을 더 우리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휴전 따위 없다. 이게 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를 오가며 수십 건의 휴전 협상을 지켜봤죠. 독재자들의 위선, 게릴라의 배신, 강대국의 이중 플레이까지 다 봤습니다. 하지만 서명 직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판을 엎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서명 후에 조건을 어기거나 아예 협상 초기에 결렬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의됐고 문서가 준비됐고 기자들까지 모여있는 그 순간에 드론을 날린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죠. 누군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아시아식 협상이군. 마지막까지 우위를 점하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산 장비를 믿지 않았죠. 10년 전 동남아 어느 분쟁 지역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쓰던 통신 장비에 K마크가 찍혀 있었죠.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장비는 장비일 뿐이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작동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작전 중에 먹통이 됐습니다.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그 틈에 기습을 당했고 제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피에르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똑똑한 친구였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산 장비를 절대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나 만들지 전쟁 장비는 못 만들어. 그게 제 결론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요. 회의는 격렬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핵심 인물은 룽 사라왓이었죠. 52살의 국방차관 대행이자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종 문안에 들어갈 포로 18명. 교환 절차와 72시간 평화 유지 조항을 두고 마지막까지 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협상 과정 내내 그는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피해자다. 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뭘 노리는지 알 것 같았죠. 그는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원했던 겁니다. 태국이 고개를 숙이고 조건을 받아들이길 바랐던 거죠. 마지막 순간 드론으로 겁을 주면 태국이 떨면서 사인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날 낮, 저는 이미 이상한 조짐을 봤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회의장 주변을 산책하다가 캄보디아 측 보안팀을 봤죠. 그들은 회의장 인근 창고를 평소보다 2배 인력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죠. 왜 갑자기 경비를 강화했을까요? 저는 그때 단순히 중요한 날이라 긴장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죠.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드론 관련 장비였을 겁니다. 오후 2시쯤 캄보디아 측 통신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위성전화망을 따로 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통신 보안을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일반 통신망을 쓰면 태국 측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아예 별도 망을 구축한 거였죠. 드론 작전 명령이 새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후 4시 사라왓이 회의 직전 복도에서 제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태국이 겁을 먹어야 사인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죠. 마치 농담처럼요.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으름장 놓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더 세다는 허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태국을 겁먹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드론 250대를 띄워서 태국 하늘을 뒤덮으면 태국이 놀라서 조건을 양보할 거라 계산했던 거죠. 이봐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돼 있소. 포로 교환 조건을 우리 쪽으로 더 바꾸지 않으면 휴전 따위 없소. 이게 사라왓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드론은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서명 직전에 겁을 먹이고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협상용 폭죽이었던 거죠. 숫자로 압도하고 태국이 놀라서 양보하길 기대했던 겁니다. 실제로 과거 동남아 분쟁에서 이런 전술은 먹혔습니다. 상대가 예상치 못한 무력 시위를 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죠. 사라왓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국이 겁먹지 않았다는 거였죠. 오히려 태국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보망을 통해 캄보디아의 계획을 미리 파악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드론 250대가 하늘에 뜨는 순간 보통 국가라면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레이더에 점이 수백 개 찍히면 어디부터 대응해야 할지 판단조차 어렵죠. 지휘관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참모들은 보고서를 올리고 정치인들은 허가를 망설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드론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죠. 하지만 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마치 이미 리허설을 해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태국 측 통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통제실은 회의장에서 500m 떨어진 임시 지휘소 안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2개를 붙여서 만든 좁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엔 최신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통신 장비, 위성 단말기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곳엔 태국군 연락장교인 파콘 짜이릿이 있었습니다. 39살의 침착한 장교였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도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재빨리 보고를 올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동안 파콘은 그저 화면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분산이 아니네요. 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드론 250대가 4개 주 상공으로 쪼개져 날아오는데 어떻게 같은 패턴이라는 걸까요? 파콘이 제게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미사일 발사 화면도 아니고 전투기 출격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합 교전표였죠. 큐시트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목표가 250개라도 태국은 그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순번표로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 번호를 매기듯 드론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지우고 있었던 거죠. 1번 목표, 2번 목표, 3번 목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순서는 위협도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놈이 1번, 고도가 낮아서 위험한 놈이 2번,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콘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한국 쪽 통합 알고리즘이 꽤 독해요. 우리는 그냥 최종 승인만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돌아가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설마 그 한국말인가요? 제가 10년 전 동료를 잃게 만든 그 나라의 시스템을 쓴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드론은 총 250대였습니다. 4개 주 상공으로 분산 진입했죠. 북쪽에서 60대, 동쪽에서 70대, 서쪽에서 65대, 남쪽에서 55대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분산 포화 전술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방향에서 쏟아부어 상대방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거죠. 어느 한 방향에 집중하면 다른 방향이 뚫리고 전체를 커버하려면 자원이 부족해지는 딜레마를 노린 겁니다. 캄보디아 참모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통제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국은 우리 드론 절반도 못 막을 겁니다. 최소 100대는 통과할 거예요. 저도 속으로는 비웃었죠. 아시아의 싸움은 늘 숫자 놀이야. 많이 띄우면 일부는 지나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제가 봐온 동남아 분쟁들은 대부분 물량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정교함보다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미사일 하나가 비싸면 드론 10대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비싼 미사일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일부를 포기하죠. 그게 동남아 전쟁의 공식이었습니다. 저렴한 드론으로 비싼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거였죠. 사라왓도 그걸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태국 통제실에 함께 있던 파콘 짜이릿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죠. 오히려 레이더 화면을 한 번만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분산이 아니네요. 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50대가 4개 방향에서 날아오는데 어떻게 같은 패턴일 수 있죠? 파콘이 제게 보여준 건 미사일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통합교전표, 그러니까 큐시트였죠. 화면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목표 1번부터 250번까지 모든 드론의 번호가 매겨져 있었죠. 그리고 각 번호 옆엔 위협도 점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85점, 92점, 78점 이런 식으로요. 점수가 높을수록 먼저 처리해야 하는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번표라니요? 전쟁에서 순번표를 쓴다고요? 이건 마치 식당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1번 손님, 2번 손님, 3번 손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이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알아서 목표를 할당하고 알아서 교전 순서를 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최종 승인만 누르면 되는 거죠. 파콘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드론의 속도, 고도, 진입 각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어느 놈이 먼저 위협이 되는지 자동으로 판단하죠. 그 순서대로 요격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일일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파콘이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 한국 쪽 통합 알고리즘이 꽤 독해요. 원래 우리 기존 방공망은 각 지역별로 따로 움직였어요. 북쪽은 북쪽대로, 동쪽은 동쪽대로 각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선 달라졌어요. 모든 레이더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고 하나의 컴퓨터가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50대가 내 방향에서 와도 우리는 하나의 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10년 전 동료를 잃게 만든 그 나라의 시스템을 쓴다고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드론 숫자로 싸웠고 태국은 방공 시스템으로 싸웠다는 걸요. 캄보디아는 많이 띄우면 일부는 통과한다는 20세기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전부 하나로 묶어서 처리한다는 21세기 방식으로 대응한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 제가 얕봤던 그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한국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느렸습니다. 한두 대씩 지워지더니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워밍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파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데이터 수집과 분류 작업입니다. 레이더가 잡은 점들 중에 뭐가 진짜 드론이고 뭐가 새고 뭐가 기상 장애물인지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게 끝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부턴 자동 교전 루프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턴 속도가 붙는 거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6분이었죠. 그리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밤 11시 6분, 첫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더니 꺼졌죠. 통제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목표 1번, 격추 확인. 저는 그걸 보면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나 떨어뜨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250대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캄보디아 측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웃고 있었을 거예요. 봐라, 한 대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걸렸어. 저 속도론 우리 드론 절반도 못 막아. 하지만 3분 뒤 11시 9분이 됐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0대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3분 만에 60대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화면엔 빨간 점들이 우수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칠판을 닦아내듯이요. 스피커에선 계속해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목표 15번 격추, 목표 22번 격추, 목표 38번 격추. 쉴 새 없이 보고가 들어왔죠. 파코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제 시스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파콘이 설명했죠. 처음 몇 분은 식별과 분류 작업입니다. 어떤 게 드론이고 어떤 게 새고 어떤 게 기상장애물인지 걸러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끝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부턴 자동 교전 루프가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다음 목표를 잡고 알아서 요격 명령을 내리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1시 12분, 120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절반이 넘어간 겁니다. 레이더 화면엔 빨간 점이 반쯤 줄어들어 있었죠. 캄보디아 측 통제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야? 계산이 틀렸어.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250대를 날리면 적어도 절반은 지나갈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국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측 참모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라왓 카카,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이미 절반이 격추됐습니다. 지금 작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왓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아마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이미 판을 엎었으니 지금 와서 물러설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11시 15분, 200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50대뿐이었죠. 저는 시계를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첫 격추부터 지금까지 9분이었습니다. 9분 만에 200대를 지웠다는 뜻이었죠. 평균적으로 3초에 하나씩 떨어뜨린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만이 할 수 있는 속도였죠. 11시 18분, 240대 소실이었습니다. 96%였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8분 만에 96%를 지운 겁니다. 남은 10대는 이미 의미가 없었죠. 그들은 도망치거나 추락 중이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엔 이제 빨간 점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란 점들만 가득했죠. 파란 점은 아군,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방어를 해낸 겁니다. 저는 파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전투기입니까? 대공포입니까? 아니면 레이저 같은 신무기입니까? 파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날지 않았어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럼 뭘로 240대를 떨어뜨린 겁니까? 파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띄우지 않았어요. 대공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상에 배치된 미사일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한 겁니다. 처음 몇 분은 식별, 분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에요. 시스템이 레이더 데이터를 받아서 뭐가 진짜 위협인지 판단하죠. 그게 끝나면 자동 교전 루프가 걸립니다. 그 다음부턴 시스템이 알아서 다음 목표를 잡고 알아서 요격 명령을 내려요. 사람이 버튼을 연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스스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는 드론 숫자로 싸웠고 태국은 방공 시스템으로 싸웠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 제가 얕봤던 그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한국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18분 만에 96%를 지웠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은 10대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이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시스템이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급할 것 없다는 듯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1시 24분,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총 18분이 걸렸죠. 250대 중 250대 전멸이었습니다. 100%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청소였어요. 캄보디아가 자랑스럽게 날린 250대는 태국에게 그저 지워야 할 목록일 뿐이었던 겁니다. 파콘이 말했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캄보디아는 20세기 방식으로 싸웠고 우리는 21세기 방식으로 대응했죠. 숫자 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겼어요. 많이 띄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 덕분에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처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를 네 방향으로 쪼개려 했지만 우리는 하나로 대응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의 기술이 18분 만에 전쟁의 세대차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차는 숫자로 증명됐죠. 96%, 아니 최종적으론 100%라는 숫자로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못 봤다는 걸요. 사건 직후 최종 서명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태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분노보다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유리하다는 표정이었죠. 태국 수석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죠. 캄보디아가 휴전 협의를 파토냈습니다. 이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태국 대표단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캄보디아 측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히 룽 사라왓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국이 겁먹고 양보할 거라 예상했던 겁니다. 드론 250대를 보면 놀라서 알겠습니다. 조건을 양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태국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고 캄보디아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레버리지를 상대에게 넘긴 겁니다. 태국은 즉시 발표했습니다. 포로 18명 석방 절차 중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서명 후 72시간 이내에 양측이 동시에 포로를 교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잡고 있는 태국군 18명, 태국이 잡고 있는 캄보디아군 18명을 동시에 석방하는 거였죠. 공평한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날아갔어요. 태국은 석방 절차를 중단했고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피해자 입장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캄보디아가 드론을 날렸다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국제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일제히 속보를 냈죠. 서명 직전 캄보디아가 판을 엎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캄보디아의 이미지를 박살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어요. 협상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감을 표명했고 아세안 의장국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조차 애매한 입장을 보였죠. 양측이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캄보디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방관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단 한 번의 계산착오로 모든 걸 잃었거든요. 여기서 잔인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캄보디아 내부는 잠깐 자위했죠. 우리가 드론은 싸게 날렸고 태국은 비싼 요격탄을 썼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드론 250대의 총 가격은 약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당 2천만 원 정도 하는 중국산 저가 드론이었거든요. 반면 태국이 쏜 요격 미사일은 대당 5억 원 정도였습니다. 250발을 쐈으니 총 1,250억 원을 쓴 셈이죠. 경제적으로만 보면 캄보디아가 이긴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손실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였습니다. 72시간만 버티면 돌려받을 포로가 협의 파토로 인해 태국이 쥔 인질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무서웠어요.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협상력이 끝장난 거였으니까요. 포로 18명은 원래 어떻게 될 예정이었을까요? 최종 문안에 따르면 서명 후 72시간 이내에 양측이 동시에 석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18명을 돌려주고 태국도 18명을 돌려주는 거였죠. 공평한 교환이었습니다.
서명만 했다면 사흘 뒤엔 모두 집에 갔을 거예요. 가족들과 재회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날아갔어요. 태국은 석방 절차를 중단했고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피해자 입장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했지만 캄보디아가 드론을 날렸다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국제사회도 태국 편을 들었죠. 누가 봐도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으니까요. 저는 캄보디아 측 참모들이 회의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계획은 완벽했는데?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드론을 날려서 겁을 주면 태국이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밀렸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반박했죠. 경제적으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50억 썼고 태국은 1천억 넘게 썼으니까요. 하지만 사라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포로가 문제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나중에 메울 수 있지만 포로는 지금 당장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자국 군인이 태국에 잡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획이 완벽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상대를 잘못 읽었던 겁니다. 태국이 겁먹을 거라 믿었지만 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비싼 건 무기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걸요. 캄보디아는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서명 9분 전에 드론을 날린 거죠. 만약 그들이 일주일 전에 날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협상이 결렬됐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포장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서명 9분 전은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어요. 모든 게 합의됐고 기자들까지 모인 그 순간에 판을 엎은 건 국제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즉시 나타났죠. 포로 18명이 인질로 바뀐 겁니다. 72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처지가 됐어요. 그들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캄보디아가 스스로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을 못 믿었을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으로 갑니다. 2015년 동남아 어느 분쟁 지역에서 일할 때였죠. 국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하게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현지 정부군과 협력해서 반군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UN 감시단 자격으로요. 그때 쓰던 통신 장비에 K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장비는 장비일 뿐이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든 작동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장비는 위성통신 단말기였습니다. 산악 지형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군용 제품이었죠. 정부군이 제공한 거였고 저희는 그걸 믿고 썼습니다. 처음 몇 주는 문제 없었어요. 신호도 잘 잡혔고 통신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장비가 먹통이 됐습니다. 작전 중이었어요. 우리는 반군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제 동료 장 피에르가 전방에 나가 있었고 저는 후방 기지에서 그와 통신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끊긴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화면도 꺼졌고 안테나도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동료에게 소리쳤죠. 통신 복구해. 빨리. 기술팀이 달려와서 장비를 점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비는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도 마찬가지였죠. 그 틈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반군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해온 겁니다. 장 피에르는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산 장비를 절대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마크만 봐도 신경이 곤두섰죠. 한국은 자동차나 만들지 전쟁 장비는 못 만들어.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고 저는 한국을 택했던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싸구려 복제품이나 만드는 곳이라고 비웃었죠. 유럽이나 미국 장비는 비싸지만 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아시아 장비는 싸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팝콘이 한국 시스템이 독하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고.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만들지.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요. 사건이 끝난 뒤 팝콘이 제게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받아들고 읽었죠. 그건 10년 전 그 장비의 제조번호 추적 결과였습니다. 팝콘이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직접 조사해 준 거였어요.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K마크는 한국이 아니라 위조품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생산 라인은 제3국의 불법 조립 공장이었다는 기록이었죠. 중국 남부의 어느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흉내내 만든 짝퉁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회사 로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제품 번호도 위조했다고 하더군요. 즉, 제가 증오해온 대상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미워한 건 뭐였을까요? 한국이 아니라 제 오만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K마크 하나만 보고 한국을 탓했던 거죠.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한국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위조품이었어요. 한국은 아무 잘못이 없었죠. 오히려 한국도 피해자였을 겁니다. 자기네 브랜드가 위조되고 그 위조품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졌으니까요. 팝콘이 말했습니다. 마티유, 당신은 10년 동안 잘못된 적을 미워했어요. 한국은 당신 동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위조품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조품을 만든 사람들이 죽인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워한 건 한국이 아니라 내 오만이었나? 답은 명백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제 무지를 한국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10년 동안 제 판단을 흐려놓았죠.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고 그래서 태국이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강력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18분 만에 세대차를 보여줬고 제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확인하지 않았나? 왜 K마크 하나만 보고 판단했나?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무시했던 겁니다. 유럽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제 오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뒤늦게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왜 18분이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엄청난 증가였죠. 2021년엔 7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엔 2배 이상 뛴 겁니다. 2023년엔 정부가 공개적으로 200억 달러 목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억 달러라고요? 작은 나라치곤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참고로 프랑스가 연간 수출하는 무기가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이 프랑스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2.2%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10년 전만 해도 1%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모르는 건 저뿐이었던 겁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샀고 호주가 한국 자주포를 선택했으며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한국을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태국이 잘했다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전쟁의 표준으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태국은 단지 그 시스템을 샀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죠. 한국이 설계한 통합방공 시스템, 레이더, 지휘통제 구조가 18분 만에 세대차를 보여준 겁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착각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가전만 잘한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20세기 시각으로 봤던 거죠. 한국은 삼성, 현대, LG만 있는 나라야. 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만드는 거지. 이게 캄보디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70년 긴장 속에서 실패하면 수도가 맞는 나라로서 방공, 레이더, 지휘 통제의 완성도를 실전형으로 끌어올려온 국가였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저는 팝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팝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통합입니다. 한국은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를 따로 팔지 않아요. 전부 하나로 묶어서 팝니다. 그래서 사는 쪽에선 걱정할 게 없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한국은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파는 거였습니다. 문제 전체를 해결해 주는 거죠. 레이더만 사면 미사일이 없고 미사일만 사면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그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나라가 선택하는 거였죠. 복잡하게 여러 나라 제품을 조합할 필요 없이 한국 시스템 하나면 끝이니까요. 팝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은 실전 경험이 녹아 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실제로 위협에 대응해 왔습니다. 드론도 막아봤고 미사일도 막아봤고 전투기도 막아봤죠. 그 경험이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면 다른 나라 무기는 카탈로그 스펙은 좋지만 실전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실패하면 수도가 맞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는 거죠. 평화로운 나라는 무기를 만들어도 실전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았고 그 긴장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측 보고서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드론이 싸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들은 전쟁에서 졌고 협상에서 졌고 신뢰에서 졌습니다. 경제적 이익 따위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포로 18명이 인질로 바뀐 상황에서 몇억 원 아꼈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숫자로 싸웠고 태국은 시스템으로 싸웠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국이 만들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는 건 캄보디아뿐이었다. 그리고 나도 몰랐다. 휴전 협의를 파토낸 대가는 즉시가 아니라 누적으로 터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죠. 합의 직전 도발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협상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어요. 유엔은 성명을 냈습니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나 서명 직전 일방적 군사 행동은 유감이다. 외교적 표현이었지만 누가 봐도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아세안 의장국도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영내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은 애매한 입장으로 거리를 뒀습니다. 양측이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죠. 사실상 방관이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전통적 우방국이지만 이번엔 편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명백히 잘못했으니까요. 중국도 국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캄보디아는 고립됐습니다. 우방도 없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를 강화했어요. 공식 사과, 배상, 범죄 조직 철거, 향후 사전 통보 같은 국가 체면을 깎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포로 18명을 돌려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태국이 쥔 인질이 됐고 캄보디아는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었습니다. 협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태국이 요구하고 캄보디아가 받아들이는 구조였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었거든요. 캄보디아는 태국이 요구하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포로 18명은 원래대로라면 72시간 뒤 돌아왔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명만 했다면 사흘 뒤엔 집에 갔을 거예요. 가족들과 재회했겠죠. 아이들을 안아줬을 거고 부모님을 뵀을 겁니다. 하지만 파토가 모든 레버리지를 태국에게 넘기면서 72시간은 한 달 가까운 끌려감 더하기 굴욕 조건 더하기 큰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으며 국경지역 범죄 조직까지 철거해야 했습니다. 배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로는 약 5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이행한 뒤에야 29일 만에 포로 18명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날 일이 한 달 가까이 끌린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토의 대가였습니다. 서명 구분 전에 그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캄보디아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론 250대는 전멸했고 국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포로는 한 달 가까이 끌려갔고 배상금까지 물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모든 걸 얻었죠. 국제 여론, 협상 주도권, 그리고 포로까지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태국에게 진 게 아니다. 시스템의 세대차에 졌고 한국을 얕본 오만에 졌다. 그리고 그 패배는 서명 구분 전의 파토에서 시작됐다. 72시간이면 끝날 일이 29일과 거액의 배상금으로 바뀌었다. 이게 계산 착오의 대가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죠. 1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조품 하나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비웃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70년 긴장 속에서 실전형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18분 만에 세대차를 보여줬습니다. 96%, 아니 최종적으론 100%라는 숫자로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시 봅니다. 편견 없이, 오만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 합니다. 그게 제가 이번 사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오랜 긴장과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 저는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K마크를 보고 비웃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18분 만에 전쟁의 미래를 보여줬으니까요.